어머니, 저 이번엔 정말 못 도와드려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린 건 커피 잔이 아니라 하얀 봉투였고 그 안엔 방금 전 의사 선생님이 건네준 진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췌장암 사기, 전이 진행, 시한부 6개월. 어머니, 들으세요? 제가 요즘 손목 터널 증후군이 너무 심해서요. 병원에서 무리하지 말래요. 그냥 이번엔 마트에서 사드시는 게 어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미안함보다는 안도에 가까웠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병원 복도 창밖으로 보이는 11월의 하늘은 낮은데도 어두컴컴했고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병원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게 이렇게 힘들었나 싶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뱃속 깊은 곳에서 둔탁한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빠져나갔다를 반복했습니다. 진통제를 한 알 더 먹고 싶었지만 아직은 참을 만했습니다. 6개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짧으면 석 달이라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수술도 불가능하고 항암 치료를 해봐야 고통만 연장될 뿐이라고, 편하게 남은 시간을 보내시는 게 낫다고. 그러면서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곳에 안내 책자를 건넸습니다. 가족분들께 꼭 말씀하세요. 혼자 감당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말 안 해. 남편 보낼 때 그 애들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는지 저는 너무 잘 압니다. 특히 민호는 한 달 내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밤마다 아버지 사진 앞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또 보게 할 순 없었습니다. 차라리 조용히 가는 게 낫지.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뱃속 통증이 더 심해졌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젊은 여자가 이어폰을 끼고 웃으며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 나이 때는 나도 저랬지. 아무 걱정 없이 웃고 내일을 당연하게 기다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에게 내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진단서가 든 가방이 무릎에 부딪혔습니다. 6개월. 그럼 내년 봄은 못 보겠네. 민호가 좋아하던 벚꽃도, 손주 녀석이 유치원에서 그림 그려오는 어버이날도 못 보겠네.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나 그냥 지나쳤던 슈퍼마켓 간판, 횡단보도를 건너는 학생들, 골목길 구석의 낡은 담벼락까지. 이제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 정류장에 내렸을 때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11월 중순이면 김장철입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마다 집집마다 배추 냄새가 진동했고 아낙네들이 마당에 모여 앉아 고무장갑 낀 손으로 배추를 버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자 씨, 언제 김장하실래요? 옆집 순덕이 어머니가 마당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곧 하려고요. 짧게 대답하고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마당이 보였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이 마당이 배추로 가득했고 며느리와 아들이 와서 함께 김장을 했습니다. 지은이는 투덜거리면서도 양념을 묻히는 일을 도왔고 민호는 무거운 배추 박스를 들어 나르며 엄마는 슈퍼우먼이야 하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며느리는 손목이 아프다며 못 온다 했고
민호는 회사 일이 바빠서 주말에만 겨우 얼굴 비추는 형편입니다. 그럼 나 혼자 하지 뭐. 어차피 김장은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진단서를 꺼내 찬찬히 다시 읽었습니다. 췌장암 사기. 글자 하나하나가 제 목숨을 갉아먹는 흰개미 같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져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마당에 놓인 빈 김치 독들이 보였습니다. 작년 김치가 이제 거의 바닥났지. 냉장고 김치독을 열어보니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호네 집 냉장고도 비슷할 겁니다. 지은이가 어머니 김치 떨어졌어요 하고 카톡 보낸 게 엊그제 같은데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년엔 내가 담근 김치를 못 먹이겠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픈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호와 손주가 내년에 밥상에 앉아 할머니 김치 또 먹고 싶다고 말하는데 그걸 못 해준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김치 하나 제대로 못 남기고 가는 엄마. 그게 싫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수첩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김장 300포기, 작년엔 200포기였습니다. 민호네 100포기, 우리 집 냉장고 50포기, 동네 나눔 50포기. 하지만 올해는 300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내년 것까지 미리 담가놔야 하니까. 민호네 식구들이 1년 내내 먹을 수 있을 만큼 냉장고 가득 채워놓고 가야 합니다. 제가 없어도 엄마 김치 맛을 기억하며 밥을 먹을 수 있게. 그게 제가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몸은 하루하루 약해지는데 300포기를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며느리한테 손 벌리기도 싫었고 아들한테 걱정 끼치기도 싫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끝낼 겁니다. 방 안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뱃속에서 통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더니 점점 무언가가 내장을 조여오는 듯한 느낌으로 변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참아야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내가 힘들다는데 못 들은 척해서. 근데 엄마가 이번만 혼자 할게.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300포기면 충분하겠지? 1년은. 아니, 1년 반은 먹겠지?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에서 바람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마을 농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배추 300포기 주문하려고요. 전화 너머에서 직원이 깜짝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영자 어머니? 300포기요? 작년엔 200포기셨는데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300포기 맞아요. 오늘 중으로 배달해 주세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근데 혼자 하시기엔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며느님이랑 같이? 혼자 하려고요. 걱정 마시고 그냥 갖다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뱃속 통증이 아침부터 시작되었고 가슴 한쪽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300포기면 민호네 1년치는 되겠지. 오후 2시쯤 트럭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청년 2명이 내려와 배추 박스를 하나씩 들어 마당에 쌓기 시작했습니다. 초록색 잎이 싱싱한 배추들이 하나둘 쌓여가며 산을 이루었습니다. 할머니 300포기 다 내렸습니다. 근데
정말 혼자 다 하실 거예요? 청년이 땀을 닦으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혼자 해. 괜찮아. 어머, 대단하시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못하는데. 그럼 조심하세요. 청년들이 트럭을 타고 떠나자 마당엔 제 키보다 높이 쌓인 배추 더미만 남았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걸 진짜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배추가 도착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옆집 순덕이 어머니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어머나 영자 씨, 배추를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이게 몇 폭인데? 300폭이요. 뭐, 300폭이 미쳤어요? 혼자 어떻게 해요? 천천히 하면 되지요. 순덕이 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나이 들면 고집만 세진다더니 며느리한테 도움 좀 받지 그래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순덕이 어머니의 눈빛엔 저 양반 정신 나갔나? 하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저녁 무렵 마을 입구 슈퍼 앞을 지나갈 때 아낙네 서너 명이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 씨가 배추를 300폭이나 샀대요. 세상에 혼자서요? 며느리는 뭐하고? 글쎄요. 고부간의 사이가 안 좋은가 봐요. 아니면 노망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들면 그러잖아요. 제가 지나가자 그들은 입을 다물고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짧게 고개만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노망? 좋아. 그렇게 생각하라지. 제 속사정을 아무도 모릅니다. 뱃속에 숨겨진 병도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슈퍼를 지나쳐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김장을 하려면 통증을 견뎌야 하고 통증을 견디려면 진통제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약국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젊은 약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허리가 좀 쑤셔서요. 진통제 좀 주세요. 네, 이거 드세요. 하루 3번,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약봉지를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하루 3알로는 안 돼. 2번째 약국으로 갔습니다. 허리 말고 무릎도 아파서요. 진통제 하나 더 주시겠어요? 어머니, 진통제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아요. 이미 다른 약국에서 받으신 거 있으시면. 괜찮아요. 제가 조절해서 먹을게요. 약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결국 약을 건넸습니다. 3번째 약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약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방에서 약봉지 3개를 꺼냈습니다. 하얀 알약들이 투명한 봉지 안에서 반짝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버틸 수 있겠지.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당에 앉아 배추 한 포기를 꺼냈습니다. 칼을 쥐고 배추 밑동을 자르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후, 깊게 숨을 들이쉬고 힘을 주어 칼을 내리쳤습니다. 사각, 배추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순간 뱃속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확 치고 올라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배를 안에서 갈고리로 긁어내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으윽,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 299폭이 남았어. 참아.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사각, 사각, 사각. 배추가 하나씩 갈라질 때마다 제 몸도 함께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10포기를 자르고 나니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20포기를 자르고 나니 손목이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30포기를 자르고 나니 허리를 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 놓아둔 물통이 보였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물통으로 가서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하얀 알약 3알을 입에 털어넣고 물로 삼켰습니다. 좀 참아야지. 이제 시작인데.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마당엔 갈라진 배추들이 쌓여 있었고 저는 그 옆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고 등에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겨우 50포기, 300포기 중 고작 50포기를 자르는데 4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속도라면 얼마나 걸릴까? 계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호 아버지,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바람만 뺨을 스쳤습니다. 다시 칼을 쥐었습니다. 그래 해야지. 안 하면 우리 민호가 뭘 먹고 사냐? 배추 한 포기를 더 집어들었습니다. 이 애들아, 너희가 내 마지막 작품이다. 잘 좀 되어다오. 칼날이 배추를 가르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각, 사각, 사각. 그 소리는 마치 시계 초침 소리처럼 규칙적이었고 저는 그 소리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100포기, 120포기, 150포기. 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절반을 넘겼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물집이 터진 것입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배추 200포기를 자르고 저는 마당 한쪽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하, 하.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누워야 하는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꺼내보니 아들 민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김장 잘 되고 있어? 주말에 갈게. 많이 힘들면 적당히 해. 사 먹어도 돼. 문자를 읽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 먹어도 된다고? 아니, 안 돼. 사 먹는 김치는 엄마 손맛이 아니야. 저는 문자를 지우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새벽 4시 마지막 배추 한 포기를 자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각. 배추가 반으로 갈라졌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후. 끝났다. 300포기. 모두 갈랐습니다. 마당 가득 쌓인 배추들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절이기만 하면 돼. 하지만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고 뱃속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약봉지를 꺼내 알약 4알을 한꺼번에 삼켰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새벽 5시 저는 마당 한쪽에 쓰러져 있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뻣뻣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일어나야지.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팔을 짚고 일어서려 하는데 팔목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뱃속에서는 둔탁한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빠져나갔다를 반복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절인 배추를 만들려면 소금물에 담가야 하고 소금물에 담그려면 큰 대야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팔을 짚었습니다. 으윽.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이번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담벼락을 짚고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고 안에는 큰 플라스틱 대야 5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작년에 썼던 것들입니다. 하나씩 꺼내 마당으로 옮겼습니다. 대야 하나가 이렇게 무거웠나 싶었습니다. 평소엔 가볍게 들던 것인데 지금은 마치 돌덩이를 드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대야 5개를 마당에 일렬로 놓고 호스를 꺼내
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철철철. 물이 대야에 차오르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물이 반쯤 차자 저는 소금 포대를 끌고 왔습니다. 20kg짜리 소금 포대 3개. 평소라면 들어 올려 어깨에 메고 다녔을 텐데 지금은 끌고 다니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후. 소금 포대를 찢어대야마다 소금을 퍼넣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가지, 2바가지, 3바가지. 소금이 물속에 풀리며 하얗게 번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뱃속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확 치고 올라왔습니다. 아! 저는 소금 바가지를 놓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뱃속에서 누군가 칼로 내장을 휘젓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진통제, 진통제. 주머니를 뒤져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알약을 제대로 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2알, 3알, 4알. 한꺼번에 입에 털어넣고 호스에서 나오는 물로 삼켰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약이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좀 참아. 제발. 5분쯤 지나자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견딜만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나 소금을 퍼넣기 시작했습니다. 소금물이 준비되자 이제 배추를 담글 차례였습니다. 300포기. 한 포기씩 들어 소금물에 담그고 배춧잎 사이사이에 소금을 뿌려야 했습니다. 첫 번째 배추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평소엔 가볍게 들던 배추가 지금은 마치 바위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까짓 거. 배추를 소금물에 담그고 배춧잎을 하나씩 펼쳐 소금을 뿌렸습니다. 한 포기, 2포기, 3포기, 10포기를 담그고 나니 등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날씨는 차가운데 왜 이렇게 땀이 나는지 손으로 이마를 닦아보니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식은땀이네. 몸이 한계에 다다른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20포기, 30포기, 50포기. 배추를 담글 때마다 소금물에 제 땀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소금물이 짜서 그런지 땀이 많이 나서 그런지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100포기를 넘기자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래? 두 눈이 침침해지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만 더 하자. 오전 9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소금 묻은 손을 물로 대충 씻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엄마 아침 드셨어요? 김장 많이 힘드시죠? 이번 주말에 김치 가지러 갈게요. 지은이랑 준서 데리고요. 엄마 보고 싶대요. 문자를 읽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보고 싶대. 손주 준서. 올해 7살 된 꼬마 녀석. 저를 볼 때마다 할매, 할매 하며 달려와 안기던 녀석. 이번 주말이면 토요일이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3일 후입니다. 3일 안에 끝내야 해.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버무려서 김치통에 담기까지 3일.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해야지. 우리 준서 보려면. 저는 민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엄마 김치 맛있게 해놨다. 많이 가져가라.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추를 들었습니다. 오후 2시.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만 날씨는 여전히 쌀쌀했습니다. 저는 대야 앞에 쪼그려 앉아 배추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200포기. 아직 100포기가 남았습니다.
손가락은 소금물에 불어 쭈글쭈글해졌고 손톱 밑으로 소금기가 스며들어 따끔거렸습니다. 허리는 펼 수가 없었고 무릎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그때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순덕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 씨, 아직도 하고 있어요? 어제부터 지금까지? 저는 고개를 들어 순덕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네, 거의 다 끝나가요. 아이고, 얼굴이 왜 그래요?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병원 좀 가보는 게 어때요? 순덕이 어머니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은 척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한 게 아니라 완전 쓰러지기 직전 같은데. 에이, 고집도 세라. 그럼 조심하세요. 순덕이 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배추를 들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오후 6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배추 한 포기를 소금물에 담그는 순간이었습니다. 300포기 모두 소금물에 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소금물에 잠긴 배추들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 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고통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해냈다. 손으로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손에 소금이 묻어 있어 더 따끔거렸습니다. 그때 뱃속에서 또다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참을만 했습니다. 이제 하루만 재워두면, 양념만 하면 돼.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저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팔 하나, 다리 하나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양념만 만들면 돼.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새우젓. 내일은 양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레는 배추를 꺼내 물기를 빼고 양념을 버무려 김치통에 담아야 합니다. 3일 안에 끝낼 수 있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잠들기 직전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준서야, 할매 김치 많이 먹어야 한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지.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밤중 저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소금물 대야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고 손발을 버둥거렸지만 몸이 가라앉기만 했습니다. 살려줘, 살려줘.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먼저 간 남편이었습니다. 영자야, 이제 그만해. 나랑 가자. 남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아직 김치를 다 못했어. 괜찮아. 애들은 알아서 잘 살아. 아니야. 내가 해줘야 해.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물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잠에서 깼습니다. 하, 하.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직 깊은 밤이었습니다. 꿈이었구나.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봤습니다. 마당에는 소금물에 담긴 배추 대야들이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새벽 4시, 저는 다시 잠들지 못하고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메모장을 꺼내 내일 할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고춧가루 10kg 사기, 마늘 5kg 다지기, 생강 2kg 다지기, 새우젓 3병 사기, 멸치 액젓 5병 사기, 양념 버무리기.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손이 떨렸지만 저는 메모지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야, 토요일에 보자. 엄마가 최고의 김치 만들어 놨어. 어머니, 저 왔어요. 목요일 오전 11시. 절인 배추에 물기를 빼고 있던 저는 며느리 지은이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문이 삐걱 열리며 지은이가 선글라스를 머리에 올린 채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왜 왔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소금물에서 막 건진 배추들이 대야에 가득했고 다른 한쪽에는 제가 몰래 사모은 진통제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왔어? 저는 황급히 일어나 진통제 봉지 위로 걸레를 덮었습니다. 어머니, 친구들이랑 근처 카페 왔다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잠깐 들린 거예요. 지은이는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님이세요. 여기 시골에 혼자 사시는데 진짜 강인하세요. 친구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손에 묻은 소금물을 앞치마에 대충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서 와라. 그런데 갑자기 오면 준비한 것도 없고.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 금방 갈 거예요. 그냥 인사만 드리고요. 지은이는 마당을 둘러보다가 대야에 가득 담긴 절인 배추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배추를 이렇게 많이? 순간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들키면 안 돼. 아직? 이거 김장 좀 하려고. 김장요? 어머니, 혼자서요? 제가 못 온다고 했는데.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함께 뭔가 섭섭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야. 섭섭해하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워하는 거지. 저는 그 눈빛을 잘 압니다. 괜찮아.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몇 폭이에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냥 조금. 지은이는 대야 속 배추들을 세어보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때 지은이의 친구 중 한 명이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배추 절인 냄새 진짜 독하다. 어떻게 참으세요? 지은이도 코를 찡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휴, 진짜. 이 냄새. 어머니, 창문 좀 열어놓으세요. 너무 지독해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까지 해요? 마트 가면 김치 얼마나 많은데. 진짜 유난이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난? 아니야. 이건 유난이 아니야. 이건 내가 너희한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것이야.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냄새가 좀 심하지. 지은이는 마당을 두리번거리다가 제가 앉아있던 평상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안 돼. 평상 밑에는 약봉지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은아, 거기. 위험하니까 오지 마라. 네. 왜요? 지은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거기 뱀이 나올 수도 있어. 뱀이요? 지금 11월인데요? 지은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다행히 평상 쪽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나저나 어머니, 안색이 안 좋으세요. 많이 피곤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진짜요? 눈 밑에 다크서클도 심하시고,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걱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아니다. 그냥 며칠 잠을 못 잤을 뿐이야. 잠을요? 왜요? 배추 절이느라. 에이, 어머니.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말고 저한테 연락하시든가. 내 손목 아프다며? 순간 지은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도 제 말투가 너무 날카로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왜 이래? 마당에 서 있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몰려왔습니다. 눈앞이 핑 돌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안 돼. 지금 쓰러지면 저는 벽을 짚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황급히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얘지셨어요. 괜찮아.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니야. 제 목소리가 너무 커서 지은이와 친구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괜찮다. 그냥 좀 쉬면 돼. 하지만 어머니, 괜찮다니까? 저는 지은이의 손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됐어. 혼자 할 수 있어. 방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지은이의 친구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시어머님 진짜 성격 있으시네. 그러게. 걱정해서 그러는데. 지은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을 겁니다. 방문을 닫고 저는 침대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고 뱃속에서는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진통제, 진통제. 서랍을 열어 약을 꺼내 두 알을 입에 털어넣고 침대 옆 물컵에 물로 삼켰습니다. 밖에서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괜찮아. 그냥 좀 쉴게.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야. 너희 친구들이랑 가봐라. 기다리고 있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저 갈게요. 몸 좀 챙기세요.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근데 아직은 안 돼. 잠시 후 밖에서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 커튼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봤습니다. 지은이가 차에 타며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섭섭함과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얼굴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나 너무 심했나?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 들키면 안 됐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평상에 뭔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스카프였습니다. 밝은 베이지색 스카프. 작년 겨울 제가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스카프를 집어들고 코에 갖다 댔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지은이의 냄새. 이해도 나름대로 마음 쓰고 있었겠지.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미안하다, 지은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너무 모질게 굴었지? 대답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스카프를 가슴에 꼭 안고 마당 한쪽에 주저앉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다 끝나면 그때 가서 알게 되겠지.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왜 이렇게 모질게 굴었는지. 하지만 그때쯤이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스카프를 쓰다듬으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나쁜 시어머니 같지? 그래, 나쁜 시어머니 맞아. 미안해. 근데 이것만은 혼자 해야 해. 바람이 불어와 스카프를 날려보내려 했지만 저는 꽉 붙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실례를 많이 했네요. 죄송해요. 그리고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셔서 걱정됩니다. 병원 한번 가보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연락 주세요. 문자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해도 나름 마음 쓰고 있구나. 하지만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카프를 방 안 서랍에 곱게 개어 넣었습니다. 다 끝나면 이거 돌려줘야지. 저녁을 먹지 않고 저는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내일부터는 양념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손에 다시 칼을 쥐고 마늘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탁, 탁, 탁. 칼날이 도마를 내리치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깼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제 심장도 함께 뛰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토요일이면 민호가 와.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손이 떨렸지만 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저는 마당 한쪽에 쓰러져 있다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일어나야지. 오늘은 본격적으로 양념을 버무려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절인 배추 300포기가 대야에 가지런히 담겨 있었고 어제 밤 만들어둔 양념이 큰 통 안에서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후,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통증이 왔지만 참았습니다. 양념통에서 빨간 양념을 한 움큼 떠서 절인 배추 한 포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배춧잎을 하나씩 펼쳐 양념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양념이 배춧잎에 스며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래야 맛있지. 첫 번째 배추를 다 버무리고 김치통에 담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리듬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0포기를 버무리고 나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뱃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고 올라오는 느낌. 참아야지. 20포기, 30포기. 손이 점점 무거워졌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50포기를 버무렸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코끝이 간질거리더니 뜨거운 무언가가 콧구멍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코를 닦아보니 손등에 빨간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코피였습니다. 이럴 때가 아닌데. 저는 황급히 휴지를 찾아 코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휴지가 순식간에 빨갛게 물들었고 새 휴지로 바꿔도 계속 피가 흘렀습니다. 5분쯤 지나자 겨우 멈췄습니다. 후, 저는 피 묻은 휴지를 비닐봉지에 넣어 재빨리 숨겼습니다. 누가 보면 안 됩니다. 특히 며느리가 보면 안 됩니다. 괜찮아. 그냥 코피일 뿐이야. 저는 다시 고무장갑을 끼고 양념을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100포기를 넘기자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조금만 더. 150포기. 양념을 버무리는데 갑자기 또 코끝이 간질거렸습니다. 설마. 다시 코피가 터졌습니다. 이번엔 더 많이 쏟아졌습니다.
뚝뚝. 붉은 피가 양념 위로 떨어졌습니다. 붉은 양념 위로 떨어진 붉은 피.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저는 황급히 고개를 뒤로 젖혔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으로 피가 넘어갔고 비릿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왜 이래? 왜 자꾸? 휴지로 코를 막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겨우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미 양념통에 피가 몇 방울 떨어진 뒤였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재빨리 덜어내고 새 양념으로 덮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200포기를 버무렸을 때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양념을 제대로 집을 수가 없었고 다리에 힘이 풀려 자꾸 주저앉았습니다. 진통제. 주머니를 뒤져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남은 알약은 고작 5알 뿐이었습니다. 이것밖에 안 남았네. 저는 새 알을 입에 털어넣고 마당 한쪽에 놓인 물통에서 물을 떠삼켰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약이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줘. 약을 먹고 10분쯤 지나자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다시 양념을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220포기, 230포기, 240포기.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정신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이거 다 하면 너 1년은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시야가 확 어두워지더니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고 귀에서는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몇 초쯤 지나자 시야가 조금씩 돌아왔지만 이번엔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쪽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희미한 윤곽, 낯익은 뒷모습. 여보, 남편이었습니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마당 한쪽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그만하고 이리 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이제 그만해. 충분히 했어. 이리 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아직 안 끝났어. 아직 100포기 남았어. 영자야, 민호는 다 컸어. 이제 내가 쉬어도 돼. 아니야. 내가 안 하면 우리 민호가 뭘 먹고 살아. 영자야. 남편의 모습이 점점 흐릿해지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환청이었나? 저는 머리를 세게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50포기를 버무렸을 때 이번엔 다른 환영이 보였습니다. 마당 한쪽에 어린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민호야? 어린 시절 민호였습니다. 반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고 손에 빨간 풍선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어린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밥 줘. 그래. 엄마가 지금 만들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엄마, 왜 울어? 저는 그제야 제 볼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엄마 안 울어. 괜찮아. 엄마 아파? 아니야. 엄마 안 아파. 괜찮아. 엄마, 이제 그만해. 나 배 안 고파. 아니야. 배고프잖아. 엄마가 만들어줄게. 어린 민호의 모습이 점점 흐릿해지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엄마가 이것밖에 못 해줘서. 270포기, 280포기, 290포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손이 떨려서 양념을 제대로 집을 수가 없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코피는 계속 터졌고 양념 위로 피가 떨어지는 걸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295포기, 296포기, 297포기, 298포기, 299포기. 드디어 마지막 배추 한 포기가 남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배추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양념을 한 움큼 떠서 배춧잎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한 입, 두 입, 세 입. 정성스럽게 양념을 발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목구멍으로 무언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윽! 저는 입을 막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콜록! 입에서 붉은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얀 마당 바닥에 붉은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안 돼. 아직 한 폭이 남았어. 저는 피를 닦아내고 다시 마지막 배추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양념을 바르고 김치통에 담았습니다. 끝났다. 300포기. 모두 끝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퍽! 마당 바닥이 차갑게 뺨에 닿았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다 했어. 하늘이 보였습니다. 새벽 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쉬어도 되겠지. 눈이 감겼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민호야? 하지만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입가에 미소만 지은 채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마당엔 고요만 흘렀습니다. 300포기의 김치가 담긴 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쓰러진 한 여인. 입가엔 미소가, 손엔 빨간 양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마당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했고 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별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눈엔 그것들이 점점 흐려져 보였습니다. 이제 끝인가? 마지막 배추 한 포기를 버무린 직후 몸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어서려고 해도 팔이 말을 듣지 않았고 다리는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피가 갈라져 있었고 목구멍은 사막처럼 타들어갔습니다. 진통제, 주머니를 더듬었지만 남은 알약은 없었습니다. 이미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낯익은 발소리. 저는 간신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5년 전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 검은색 조끼에 흰 셔츠를 입고 손에는 낚싯대를 들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가장 좋아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질 듯 가늘었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영자야, 그만하고 이리 와.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충분히 했어. 이만하면 됐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다 안 끝났어. 영자야, 민호는 다 컸어. 이제 내가 쉬어도 돼. 아니야. 내가 안 하면. 우리 민호가. 영자야, 넌 평생 충분히 했어. 이제 나랑 가자. 편하게. 남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편할까? 하지만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고개를 돌리니 어린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6살 민호. 빨간 티셔츠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손에는 파란 풍선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어린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김치 먹고 싶어. 민호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파? 아니야. 엄마 안 아파. 엄마 이제 그만해. 나 괜찮아. 아니야. 엄마가 이거 다 해야 내가 먹을 수 있어. 엄마, 나 배 안 고파. 엄마 쉬어. 어린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건 환영이야. 제 정신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남편과 어린 민호가 동시에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야, 이제 가자. 엄마, 같이 가자.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그래, 이제 가야 하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의식이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엄마가 300포기 다 못 채웠어. 그때였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윙윙 울렸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민호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지은이랑 준서 데리고 갈게. 김치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사랑해. 마지막 두 글자. 사랑해. 민호가 사랑해라고 했습니다. 제 아들이 무뚝뚝하기만 하던 제 아들이 처음으로 사랑해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호야. 눈물이 핸드폰 화면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해가 처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희미해지던 의식이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남편과 어린 민호의 환영이 점점 흐려지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안 돼. 아직 안 돼. 이대로 갈 수 없어. 저는 이를 악물고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으윽.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사랑한다고 했어. 내가 이대로 가면 그 애가 얼마나 슬퍼할까? 아니야. 아직 안 돼. 저는 담벼락을 짚고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후, 후.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천천히 걸어 수도가로 갔습니다.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정신을 깨웠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김치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270포기, 280포기, 290포기. 거의 다 왔어. 남은 배추는 고작 10포기. 10포기만 더하면 돼. 저는 양념통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양념을 한 움큼 떴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291포기, 292포기, 293포기. 손이 떨렸고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94포기, 295포기, 296포기. 숨이 가빠졌고 시야가 흐려졌지만 계속했습니다. 297포기, 298포기, 299포기.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배추 한 포기가 남았습니다. 300번째 배추. 저는 그 배추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양념을 한 움큼 떠서 배춧잎 하나하나에 정성스럽게 발랐습니다. 사각사각. 양념이 배춧잎에 스며드는 소리.
민호야, 엄마가 해냈어. 마지막 입까지 양념을 바르고 김치통에 담았습니다. 끝났다. 300포기 모두 끝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괜찮았습니다. 다 끝냈으니까 마당에 가지런히 놓인 김치통들을 바라봤습니다. 300포기. 제 생명을 깎아 만든 300포기. 민호야, 이제 1년은 먹을 수 있을 거야.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아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아. 다 했으니까. 저는 김치통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민호야, 지은아, 준서야, 이게 할머니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맛있게 먹어라. 할머니는 이제 좀 쉴게.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입가엔 여전히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마당에서 눈을 떴습니다. 아니, 눈을 감았던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밤새 정신이 아득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추를 버무리고 또 버무리고 마당 한쪽엔 하얀 김치통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25개. 다 끝났네. 300포기 모두 담았습니다. 마지막 김치통 뚜껑을 덮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고무장갑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손가락조차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나 민호야. 오늘 아침 일찍 갈게. 김치 받으러. 아들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출근 전에 들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 와라.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갈라져 피맛이 났습니다. 엄마, 목소리 왜 그래? 감기야? 아니다. 괜찮다. 어서 와. 전화를 끊고 저는 김치통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것만 전해주면 끝이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일어서려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야 해. 오전 8시쯤 대문 앞에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와 지은이가 함께 왔습니다. 엄마, 우와, 김치통 엄청 많네. 민호가 마당으로 들어서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의 얼굴엔 미안함과 불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많이 하실 필요 없었는데.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려 했지만 입가가 굳어 제대로 웃어지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좋아서 한 거니까. 민호가 김치통을 하나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거 엄청 무겁네. 엄마, 이거 다 어떻게 혼자 하셨어요? 그냥 했지 뭐. 말을 마치자마자 현기증이 확 몰려왔습니다. 시야가 빙글빙글 돌았고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지금 쓰러지면 안 돼. 저는 비틀거리며 김치통 하나를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우리가 할게. 민호가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주머니에서 무언가 우수수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건 하얀 알약들이었습니다. 진통제. 주머니 가득 채워 넣었던 진통제 껍질들이 마당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민호가 놀란 얼굴로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지은이도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진통제를 이렇게 많이?
지은이가 떨리는 손으로 빈 껍질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가 얼마나 말라비틀어져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민호가 황급히 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그의 손이 뭔가를 꺼냈습니다.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한 장, 진단서였습니다.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습니다. 췌장암, 사기,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은이가 옆에서 진단서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예상 시한부 생명 6개월. 어머니, 이게 3개월 전 거잖아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 왜? 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면 너희가 슬퍼할까봐. 엄마, 민호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한계였습니다. 뱃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입을 막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콸! 붉은 피가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얀 마당 바닥에 붉은 핏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민호의 비명, 지은이의 경악.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부축하려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왜 이러셨어요? 왜 혼자 이렇게... 지은이의 손이 제 등을 쓸었습니다. 그 손에서 땀과 피와 김치 양념이 뒤섞인 냄새가 났습니다. 손목이 아파서 못 도와드린다고. 그 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민호가 황급히 저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누군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김치통들을 바라봤습니다. 다행이다. 다 끝냈다. 민호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버텨. 제발 버텨줘. 그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이도 옆에서 제 손을 덮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때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그녀의 눈물이 제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저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푸른 하늘,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이제 쉬어도 되겠지. 구급차 안에서 민호가 제 손을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제발. 지은이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세요. 제발.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김치 많이 해뒀으니까 1년은 먹을 수 있을 거야. 엄마 맛, 잊지 마.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서서히 감겼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와 창문에 부딪혀 녹아내렸습니다. 올해 첫눈이네. 민호가 의자에 앉아 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창가에서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끔씩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며칠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적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완치는 아니지만 몇 달은 더 견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호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을, 하늘이 저에게 준 짧은 유예라는 것을. 2주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민호와 지은이가 저를 시골집까지 모셔다 주었습니다. 차 안은 내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은이가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시고 들어갈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는 제 팔을 조심스럽게 잡고 천천히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낯익은 김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내가 담근 김치 냄새구나. 거실 한쪽 냉장고 옆에 김치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25개. 모두 제가 목숨 걸고 담근 것들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방으로 모시고 들어가려다 냉장고 위에 놓인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그녀가 수첩을 들고 왔습니다. 펼쳐보니 제가 써둔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김치 맛있게 먹는 법. 1월 냉장고 맨 왼쪽 통. 이게 제일 잘 익었어. 고기 먹을 때 같이 먹어라. 2월 두 번째 통. 찌개 끓이기 좋아. 3월 세 번째 통. 민호 생일이지? 이걸로 김치전 부쳐 먹어라. 12월까지 한 달 어떤 통을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으면 맛있는지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구나. 넌 잘못 없어. 엄마가 그냥 이것밖에 못해서. 이 김치 먹으면서 가끔 엄마 생각해다오. 사랑한다. 지은이가 수첩을 읽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녀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은이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제가 담근 김치를 꺼내 밥상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먹는지 가르쳐 주세요. 평소 같으면 김치 한 점도 제대로 안 먹던 그녀가 이제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빨간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는 순간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맵다. 짜다. 근데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호도 김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한 입 베어 물고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이 맛이야. 이 맛.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 씹는 소리만 고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제 몸은 더욱 약해졌지만 마음만은 평온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은이가 손주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손주랑 김치 한 통 가지러 왔어요. 그녀는 예전과 달리 밝게 웃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김치통을 꺼내는 그녀의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먹을 김치가 이거 맞죠? 그래, 그거야. 손주가 제 곁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김치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이래서 했구나. 10월 말, 저는 이미 거동이 불편해져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 지은이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엔 배추 한 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올해 김장을 해보려고요. 저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혼자요? 아니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도와주신대요. 근데 어머니한테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지은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금은 새움큼, 물은 대야의 반쯤, 배춧잎 사이사이
꼼꼼히 넣어야 해. 지은이는 핸드폰을 꺼내 제 말을 하나하나 녹음했습니다. 양념은 어떻게 만들어요? 고춧가루 한 바가지, 멸치 액젓 반 컵, 새우젓 조금. 저는 숨이 가빠졌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잘할게요. 어머니처럼요. 첫눈이 다시 내렸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회색빛이었습니다. 민호와 지은이, 손주가 모두 병실에 모였습니다.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김치통을 하나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담근 김치예요. 맛 좀 봐주세요.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김치 한 조각을 제 입에 넣어줬습니다. 저는 천천히 씹었습니다. 아, 이 맛. 제가 담근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조금 더 맵고, 조금 덜 짜고, 조금 더 아삭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지은이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맛있다. 제가 말하자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맛이 나요? 아니, 내 맛이 나.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편히 갈 수 있겠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했습니다. 장례식 날 지은이는 제가 담근 김치를 조문객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담그신 김치입니다. 하나씩 드시고 가세요. 사람들은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자 씨 손맛이네. 이 맛. 이걸 혼자 다 하셨다니. 장례식이 끝난 후 지은이는 시골집 마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엔 빈 대야가 놓여 있었고 옆엔 배추 한 포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고무장갑을 끼고 배추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이어받을게요. 당신의 사랑, 당신의 손맛 모두 다요. 그녀는 천천히 배추를 소금물에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김장철, 지은이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마당에 앉아 배추를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옆에서 장난치며 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김치 만들고 있어요. 그래, 잘하고 있지? 지은이는 웃으며 배추를 버무렸습니다. 붉은 양념이 손에 묻었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세요? 제가 이제 할 수 있어요. 어머니처럼은 못해도 제 방식대로요. 하늘에서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그날 저녁 식탁에 오른 김치를 보며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맛은 아니지만 지은이 맛이 나. 좋아. 지은이가 웃었습니다. 손주가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김치도 맛있어요. 그 순간 지은이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기고 간 건 김치가 아니었다는 것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자신을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빈집의 냉장고엔 아직도 김치통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가끔 그 집을 찾아가 시어머니가 담근 마지막 김치를 한 조각씩 꺼내 먹었습니다. 먹을 때마다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웃음도 났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자신도 언젠가 자식에게 이런 사랑을 남기겠다고. 말이 아닌 손으로. 김치가 아니어도 좋았습니다. 어떤 형태든 사랑은 이어진다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전하고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